안녕하세요.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저는 진행을 맡은 장진현. 신예주입니다. 네,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투자자 여러분들도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와 주며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설마 오늘도 오르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올라주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코스피 3천을 목전에 두고서 다소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주변에서는 다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점인 걸까?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지금 이 상승하고 있는 장 속에서 수익 좀 냈다 하시는 음. 분들 꽤 계시는데 그분들도 '아 이게 최선이었나.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는 이렇게나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잠깐 주춤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준으로 이 미국과 이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에서는 다시 관세, 감세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고 이와 반대로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정책 전환에 증시 회복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안타 증권이 발표한 하반기 글로벌 투자 전략 리포트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핵심 주제를 차례대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의 투자 전략, 중국의 회복 움직임, 마지막으로 지금 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유동성 구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경기 흐름과 실적 전망 간의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다우지수는 1% 하락하는 등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만이 예외일 순 없겠죠.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1.8%로 2026년도는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요. 민간 컨센서스는 아예 1.4% 수준까지 내려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강세잖아요. EPS는 좀 덜 빠졌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EPS는 3월 이후 마이너스 0.4% 하락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실적 충격이 반영되기 전이라는 해석이 많아요. 특히 소비재 그리고 소재 업종 기업들은 관세 부담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은 소비의 선순환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의 소비 회복은 사실상 당겨 쓴 수요에 불과한데요.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지만 3월에 선주문이 몰렸던 효과가 컸고요. 실질적인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재고 확대나 설비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인도, 베트남 등으로 확대되면서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뉴욕의 연은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자본 지출 의향은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즉 소비에서 생산,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막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 이후 변동성 지표와 투자자 심리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관세율은 여전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대중국 평균 관세율이 51.1%에 달하고요. 이 관세 적용 품목도 전체 수출의 100%에 이릅니다. 중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도 32.6%까지 올랐죠. 그래서인지 미국 내 고소득층의 소비도 점차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5월 기준 북미 명품 매장 트래픽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8%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자산가들도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소비 경제의 하방 압력이 뚜렷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존재감은 여전히 큽니다. 1분기 EPS 증가율은 M7이 27.7%, S&P 500에서 이들 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군인 S&P XM7은 9.4%였고요. M7의 이익 기여도는 지수 전체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하반기 S&P 500의 목표치를 6,500포인트로 제시했고 은행과 반도체를 최우선 투자 섹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단기 반등의 모멘텀은 분명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불안 요소가 꽤 많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 좋겠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중국 증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중국 시장에서도 최근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내수와 유동성 회복이 스스로 순환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회복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에 의존했던 중국의 경제가 최근에는 중국 내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가 살아나는 등 자금이 순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는 이제서야 체감되기 시작했고 M2 증가율, 기업 대출, 소비 심리 등 주요 유동성 지표들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변화가 부동산에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둔화됐고 우량 개발사에 대한 대출도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용지가 거래 프레임이 회복되면서 건설 경기와 소비 심리에도 그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신뢰도 높은 부동산 기업의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거용 부동산 용지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고 토지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넘어서 중국의 재정, 소비,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과도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가공무역 비중은 감소세고 대신 기계산업 소비재 중심으로 내수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굴착기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국방 예산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곳이 바로 AI 기업들의 약진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단발성 이벤트뿐만 아니라 구조적 내수 확장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쭉 듣다 보니까 중국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회복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변수는 바로 유동성이라고 할 수가 음.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팬데믹 이후 연준이 주도하던 유동성 공급 구조가 이제는 민간, 특히 대형 은행과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플라이휠, 즉 선순환 유동성 구조의 핵심 개념입니다. 2023년 연준이 시행한 BTFP 프로그램으로 이 단기채 발행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재정 적자도 확대됐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7%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은행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사실상 연준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은행들의 중기채 투자는 금리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효과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중심이 이 중앙은행에서 민간으로 옮겨가는 흐름 이거 꽤 중요한 변화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은행들은요, 돈이 정말 많습니다. 팬데믹 당시만큼 현금이 쌓여 있고 예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국채, 기관채, 영래포 같은 안전자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자 수익이 다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 안에서 자금이 착착 돌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정말 다양한 이야기 알차게 잘해주셨는데 오늘 리포트를 좀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미국은 M7 중심의 실적과 유동성 선순환이 긍정적이지만 실물 지표와 관세 충격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고 또한 중국은 내수 중심의 구조 전환과 정책 드라이브가 이제는 본격적인 회복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동성의 구조 변화입니다. 연준이 아닌 은행, 개인, 디지털 자산까지 새로운 주체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라는 점, 이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은 좀 시장이 낯설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늘 그랬지만 요즘은 정말로 날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이슈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관련 뉴스나 기사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져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지 아나운서는 오늘 어떤 리포트를 한번 주목해 보셨나요?
네, 이어서 리포트 분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현님 리포트가 거의 100장이던데 요약하시느라 진짜 고생하셨을 것 이게 같아요. 처음 읽어봤을 때는 그 정도인지 네. 몰랐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리포트가 100장 정도 아, 되더라고요. 진짜 많네요, 양이. 제가 가져온 리포트는 좀 짧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리포트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세 개 이슈부터 특징주까지 다 담은 아주 국제적이고 트렌딩한 소식 가져왔습니다. KB증권의 김일혁 스트레티지스트의 리포트고요. 제목은 G20만큼이나 커진 G7 정상회의의 의미입니다. 이번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초청된 나라만 해도 9개국입니다. 그림의 국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호주,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 남아공, 우크라이나, 한국 등등이에요. 와, 이 정도면 거의 G7이 아니라 G20 아닌가요? 진짜 많죠. 초청 국가들의 구성을 보면 G20에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아프리카 연합만 빠졌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옵니다. 이게 단순히 친목 도모가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 놓은 고립 구조를 넘어서려는 흐름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멕시코 대통령을 따로 초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북미 공급망 문제 때문입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이 멕시코산 철강에 평균 25%의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지금 캐나다는 이 문제를 다시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제목도 미국 바깥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캐나다입니다. 트럼프가 만든 관세 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보려는 움직임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번 회의에서 캐나다 총리는 국방비를 GDP의 2%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국방비의 75%를 지금 미국산 무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의존도를 줄이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국이 초청된 건 경제 때문만이 아니라 방위 협력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과의 군사적인 협력도 거론이 된다고 해요. 네, 듣고 보니까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그 이상의 회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전략적 구도를 바깥에서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유도 남미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빈자리에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하죠. 1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려는 겁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가 최근 화두입니다. 제3세계, 이전엔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던 용어가 바뀐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노스는 선진국, 글로벌 사우스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120여 개 나라가 포함되죠. 한국, 일본,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는 지도적 위치에도 선진국이기에 글로벌 노스에 속합니다. 최근 현대차, 삼성전자, LG 관련 최신 뉴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지배하겠다라는 전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부터 유럽까지 미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말 난리인데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인도 뉴델리에서 양자 무역 협상에 진전을 보였고 멕시코와는 철강 관세 철폐 합의에 다가섰습니다. 미국 내 철강 수요의 약 2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철강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산업계가 부담을 느껴서 해당 조치가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미국도 소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미국 테크주, 특히 테슬라, TSMC, IBM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LS증권의 황산의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신고가 앞둔 S&P 500 부담과 기대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10일 다우존스 0.25% 상승한 42,866.87에 S&P 500 0.55% 상승한 6,038.81에 나스닥 0.63% 오른 19,714.99에 장 마쳤습니다. 러셀 지수도 0.56%로 강보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중 협상 결과와 11일 CPI 발표를 경계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신고가 돌파까지 1.7%가량 남은 가운데 부담을 느끼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건데요. 세계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도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 키우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 주의 히트맵 보고 계십니다. 리포트가 작성된 6월 10일의 히트맵 역시 초록불 켜냈습니다. 요즘 장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트럼프 머스크 갈등이 해소 국면 진입하면서 테슬라도 장중에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경기 소비재 섹터의 상승세를 기여했습니다.
11개 섹터 중 에너지,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등 10개 섹터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은 이 뉴욕 증시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도 이렇게 일주 한 주간의 또 차트를 모아놓고 보니까 그래도 흐름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또 글로벌 이슈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핵심적인 미증시 이슈를 두 개 정도 들고 와봤는데요.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의 큰 틀은 합의 성공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근본 협상, 중국의 승리에 가깝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미 협상 타결된 히토류를 활용해 추가 기술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다면 제네바 협정 결과에서 중국만이 추가적 이득을 취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뉴스에선 연일 트럼프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하는 것과 중국에 미국의 히토류를 공급하는 것과의 트레이드가 이뤄질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소기업 낙관 회복과 세계 경제 전망은 하향이라는 분석입니다. 5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에 기반한 분석인데요. 경제 개선과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낙관 회복이 예상됩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2020년대 들어 27년까지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 2.5% 수준으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부진한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높은 관세와 불확실성 확대가 거의 모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세 전쟁이 지속될 경우 25년 성장률이 추가로 0.5%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소식입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있고요. 6월 12일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로보택시 시범 운영한다고 정말 계속해서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는 정말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정까지 확정됐습니다. 시장에선 이걸 테슬라가 자율주행 비전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TSMC입니다. 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했습니다. 1월에서 5월 누적 매출도 작년보다 42.6%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AI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CEO가 말한 이 AI 칩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라는 말이 이번에 수치로 확인된 셈이죠. IBM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오류 자동 수정 양자 컴퓨터 개발을 선언했는데요.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9년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5에서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건 IBM의 주가가 좀 올랐다고도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신고가 돌파하는 음. 모습 보여줬는데요. 퀀텀 컴퓨팅 ETF도 5.5% 상승했고 시장에서는 이제 양자 시대의 전초전이 됐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일부 종목 중심이지만요. 이어서 솔라엣지 소식입니다. 아비규환 속 호재라는 평가인데요. USB의 긍정적인 전망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경쟁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죠. 하지만 태양광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부진한 업황이라서 아비규환이라는 평이 붙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은 오픈 AI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사 컴퓨팅 리소스에 추가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모멘텀 받았습니다. 다음 노보노디스크도 호재 소식인데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카그리세마가 이제 3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소식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소식들이네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한 개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추천 종목 대신에 특징주로 좀 달아봤는데요. 바로 모더나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백신 담당자 17명을 전원 해임했다는 소식에 모더나와 노바백스를 비롯한 백신 기업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인 월트 디즈니 소식인데요. 컴캐스트로부터 훌루를 완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미국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디즈니는 무려 6천억 원을 투입해서 훌루를 인수합니다. 훌루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이기도 한데요. 오리지널 메이드 작품인 빅 리틀 라이즈는 상류층 부부들의 삶과 살인 사건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저도 미드를 평상시에 굉장히 즐겨보는 편이라 웬만한 OTT들은 다 꿰고 있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네네. 이 훌루는 제가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좀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제가 좀 생소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디즈니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또 밤새 미드를 시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훌루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드라마들이 많아서 기대 중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규제 변화와 ETF 기대감입니다. 우선 미국 CPI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잠시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자 위험 자산에 자금이 들어온 건데요. 이 물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나 움직이네요. 그쵸. 그만큼 시장이 좀 민감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미국 SEC가 이르면 다음 달 솔라나 이더리움 기반 지수형 ETF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만 ETF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알트코인까지 확대되면 기관 자금 유입이 훨씬 빨라질 수 있겠죠. 법적 규제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건 국제무역법원이 권한 남용이라고 한 이전 판단과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결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소송 여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맞물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발의됐는데요. 이 법은 발행, 유통, 공시까지 전반을 규율하고 있고 자산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5억 원 이상 자본을 갖춘 국내 법인이어야 됩니다. 이제 코인도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거의 다 들어오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불공정 거래에는 자산 몰수, 거래 정지, 임원 선임 제한, 심지어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마 가장 강도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7 외교 흐름부터 미국 기술주의 변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 G7의 협력 강화 흐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진짜 미국 중심 경제 질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에는 또 따로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이 트럼프의 또 첫 회동이 또 네. 기대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리포트에서 본 TSMC 실적이나 IBM의 양자 컴퓨터 계획도 앞으로 투자에 큰 힌트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소식도 이제는 단순히 코인 가격이 아니라 정책, 정치, 기술, 제도랑 같이 본다는 시각이 좀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리포트의 신예지 장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